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바구니, 이건 AI로 만든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한 테마파크의 조형물도 아닙니다. 한때 6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실제 미국 회사의 7층짜리 본사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는 1987년에 착공해 30년 넘게 완공되지 못한 평양의 류경 호텔, 일명 운명의 호텔입니다. 600억짜리 바구니와 30년 넘게 텅 비어버린 유령 호텔, 이처럼 한 사람의 광기가 건축적 재앙이 된 사례도 있지만 건물이 통째로 녹아내리거나 거대한 강아지 모양을 한 그저 상식을 파괴하는 괴짜 건축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당신의 상식을 파괴할 세계의 괴랄한 건축물 10가지를 모아 그 건물이 왜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어 올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건물은 건축가의 경고를 무시한 한 CEO의 광기가 낳은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부동산입니다. 이 건물은 한때 6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던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롱가버거라는 회사의 7층짜리 본사 건물입니다. 1997년 이 건물은 3,2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7층에 무게는 9,000톤. 그런데 완공 20년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이 건물은 버려졌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창업주 데이브 롱가버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쇼맨십을 가진 자수성가형 리더였습니다. 그가 원한 건 효율적인 본사가 아니라 24시간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에게 자신의 주력 상품인 미디엄 마켓 바스켓을 정확히 160배 확대한 노골적인 사물 모방 건축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건축가, 은행, 컨설턴트, 심지어 내부 임원까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이 건물을 도대체 누구에게 팔 수 있겠냐는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데이브는 달에 사람도 보내는 마당에 자기 바구니 건물 하나 못 짓겠냐며 밀어붙였다는 전설적인 일화를 남깁니다. 결국 이 광기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은 우리 건축인들이 보기엔 악몽 그 자체입니다. 먼저 저 거대한 손잡이는 각각 75톤짜리의 강철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겨울철 오하이오의 추위에 이 손잡이에 눈이나 얼음이 얼어서 떨어지는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잡이 내부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1년 365일 얼지 않도록 열을 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유지비가 이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죠. 이 건물의 외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나무가 아닙니다. EIFS, 외단열 마감 시스템, 즉 스터코를 바구니 직조 질감처럼 보이도록 특수 제작했습니다. 내부는 더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7층까지 뻥 뚫린 아트리움 구조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사다리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사무 공간이 넓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에 창문은 작고 빛은 중앙 아트리움으로만 들어옵니다. 사무실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비극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창업주 데이브 롱가버거가 완공 2년 만인 1999년에 사망합니다. 그의 광기와 비전이 사라지자 회사는 2000년대 닷컴 버블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비싼 수제 바구니를 사지 않았죠.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이 바구니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손잡이 난방비, 특수 외벽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2016년 남은 직원 500명은 이 건물을 버리고 더 저렴한 일반 사옥으로 탈출합니다. 3,200만 달러짜리 건물은 완벽한 공실이 됩니다. 이제 이 바구니를 누가 사야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부동산이 탄생한 겁니다. 공실이 된 건물은 세금 폭탄만 맞았습니다. 2017년 3,200만 달러짜리 이 건물의 부동산 감정 평가액은 고작 160만 달러, 약 20억 원까지 추락합니다. 2018년 한 개발자가 이 건물을 120만 달러라는 헐값에 매입하며 럭셔리 호텔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록 최근 손잡이 복원 작업이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건물은 여전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롱가버거 바스켓 빌딩은 건축이 어떻게 한 사람의 광기를 기념비로 만들고 동시에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괴랄하고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한 사람의 광기가 낳은 비극이었다면 두 번째 건물은 한 국가의 체제 경쟁과 야망이 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기괴한 실패작입니다. 바로 북한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입니다. 높이 330m, 105층, 3000개의 객실, 75도로 경사진 3개의 날개가 정점에서 만나는 거대한 콘크리트 피라미드. 이 건물은 1987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착공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순전히 자존심이었습니다. 1986년 싱가포르의 웨스턴 스탠퍼드 호텔이 문을 엽니다. 당시 226m로 세계 최고층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쌍용건설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까지 겹치자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입니다. 북한은 1989년 평양 세계학생 축전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이에 맞춰 남한의 기록을 압도할 세계 최고층 호텔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류경호텔이었습니다. 설계는 백두산 건축 연구원이 맡아 3000개의 객실과 7개의 회전 레스토랑을 갖춘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1987년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야심차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계획은 5년 만에 파탄에 이릅니다. 1991년 최대 지원국이던 소련이 붕괴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됩니다. 1992년 모든 자금줄이 끊기며 공사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류경호텔은 330m 높이의 앙상한 콘크리트 뼈대로 평양 시내 한복판에 방치됩니다. 옥상에는 녹슨 타워 크레인이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 최악의 건물, 운명의 호텔이라는 별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외신들에게는 체제 실패의 상징으로 조롱당했습니다. 당시 평양의 공식 사진에서는 이 건물이 포토샵으로 지워지거나 안개 속에 가려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모두가 저렇게 흉물로 남을 거라 생각했던 2008년 멈췄던 타워 크레인이 1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거대 통신사 오라콤 그룹이 4억 달러 규모의 3G 이동통신 사업권, 즉 고려링크를 따내는 대가로 이 호텔의 외관 공사를 떠안은 겁니다. 오라콘은 약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앙상했던 콘크리트 뼈대에 유리와 금속 패널을 모두 부착합니다. 2011년 마침내 유리 피라미드의 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나옵니다. 독일의 최고급 호텔 체인 캠핀스키가 2013년에 105층 중 일부를 부분 개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25년 만에 저주가 풀리고 운명의 호텔이 진짜 호텔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캠핀스키는 돌연 이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6년간 비바람을 맞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라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이미 뒤틀려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어떤 최고급 호텔도 구조 안전성이 불확실한 건물에 자사의 브랜드를 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건물은 다시 또 유령 호텔이 되었습니다. 2018년 류경호텔은 다시 태어납니다. 건물이 아닌 10만 개의 LED가 부착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전용 스크린으로 말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사용 건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밤을 밝히며 구호와 인공기를 띄우고 있지만 그 내부는 여전히 3,000개의 객실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류경호텔은 건축이 한 국가의 야망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려다 어떻게 30년 넘게 잊히지 않는 수치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하고 기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건물이 야망이 낳은 비극적인 흉물이었다면 세 번째 건물은 특이함 그 자체를 무기로 삼아 압도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폴란드 발트의 연안의 휴양도시 소포트에 있는 크시비도메크, 우리말로 휘어진 집입니다. 이 건물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포토샵에 픽셀 유동화로 손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착시가 아닙니다. 원래 건물이 정말로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2004년에 완공된 이 3층짜리 상업 건물은 롱가버거 바스켓처럼 한 사람의 광기 어린 고집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상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건물이 서 있는 소포트라는 도시를 먼저 알아봅시다. 소포트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발트해의 리비에라로 불리는 곳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목조 부두가 유명하며 건물 앞 몬테 카시노 거리는 여름이면 관광객으로 가득 차는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보행자 전용 거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거리의 한복판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계획되었고 건축주와 설계팀은 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확실하게 붙잡아둘 아이콘이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건물로는 이목을 끌 수 없었습니다. 설계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주 흥미로운 영감의 원천을 가져옵니다. 바로 폴란드의 유명 동화 삽화가인 얀 마르친 산체르와 소포트에 거주했던 스웨덴 아티스트 페르 달베리의 초현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얀 마르친 산체르는 폴란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 동화책들의 삽화를 그린 인물로 그의 그림은 현실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는 몽환적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설계팀은 이 동화 속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로 그대로 끄집어내기로 결정합니다. 도시의 평범한 거리 풍경 속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압도적인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벽에는 단 하나의 직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과정은 당연히 악몽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사각형 창문 대신 모든 유리창과 이를 감싸는 사암 프레임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비정형의 곡선으로 하나하나 다르게 재단되고 조립되어야 했습니다. 지붕을 자세히 보면 평범한 아스팔트 싱글이 아닙니다. 푸른색과 녹색의 에나멜 처리된 금속 타일 수천 장을 사용해 마치 용의 비늘이나 생선의 비늘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반짝이는 지붕은 발트의 연안이라는 장소성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건물의 구조는 어떨까요? 사실 롱가버거 바스켓처럼 건물 전체가 특이한 구조체인 것은 아닙니다. 내부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평범한 상업 공간입니다. 즉, 이 휘어진 형태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건물에 씌운 일종의 건축적 의상 혹은 파사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롱가버거 빌딩과 운명을 가른 핵심입니다. 롱가버거 빌딩은 바구니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내부 아트리움과 기울어진 벽을 만들어 사무실이라는 기능을 희생했습니다. 반면 크시비 도메크는 파격적인 외피와 합리적인 내부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내부에 입점한 쇼핑몰, 레스토랑, 바,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롱가버거 빌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파격적인 건물은 완공 즉시 소포트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히는 압도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009년 빌리지 오브 조이라는 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건물 5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불명예가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원했던 완벽한 무료 글로벌 마케팅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광고판이 되어 내부에 입점한 상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크시비 도메크는 파격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상업적인 성공과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영리한 사례입니다. 롱가버거의 바구니가 건축주의 독단이었다면 휘어진 집은 철저히 계산된 기획이었습니다. 네 번째 건물은 그저 사물을 흉내낸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신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건물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 허베이성 랑팡시에 위치한 텐즈 호텔, 즉 천자 호텔입니다. 이 10층짜리 건물 높이 41.6m의 이 구조물은 호텔이 아니라 거대한 세 개의 인물상처럼 보입니다. 이 건물은 중국 도교의 세 신, 즉 복, 록, 수를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아이를 안은 신이 복을 상징하는 푸신, 오른쪽 녹색 관복을 입은 신이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루신, 그리고 왼쪽 노란 옷을 입고 지팡이와 복숭아를 든 노인이 장수를 상징하는 쇼우신입니다. 이 노골적이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한 사물 모방 건축은 너무나 독보적이었던 나머지 2001년 기네스 세계기록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형상 건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신의 몸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 텐즈 호텔은 외관의 완벽함을 위해 창문을 희생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창문은 세 신의 화려한 옷 패턴 속에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객실 내부는 극도로 어두우며 투숙객들은 마치 감옥 같은 아주 작은 창문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채광과 조망을 포기한 것이죠. 가장 기이한 디테일은 왼쪽에 있는 장수의 신 쇼우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불멸의 복숭아입니다. 저 복숭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정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운데 신 푸의 오른쪽 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기괴한 건축물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방 도시들은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쏟아냈습니다. 베이징 CCTV 본사, 빅펜츠 같은 건축적 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술병 모양의 빌딩, 거대한 동전 모양의 빌딩, 차 주전자 모양의 빌딩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텐즈 호텔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못생긴 건물 탑 10에 매년 이름을 올렸고 기괴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기괴한 건축물은 이제 그만 지으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텐즈 호텔은 바로 그 기괴한 건축의 아이콘이자 중국 현대 건축이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된 셈입니다. 크시비 도메크가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초현실적 랜드마크가 되었다면 텐즈 호텔은 종교적 상징을 가장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모방함으로써 그 자체로 한 시대의 과시욕과 혼란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은 시민들의 참여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대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의 공공도서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책장, 로미오와 줄리엣, 반지의 제왕 같은 고전 명작들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물 모방 건축의 한 사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동네 북 롱가버거 바스켓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이 책장은 캔자스시티의 공공도서관 본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도서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 건물의 외벽입니다. 1990년대 후반 캔자스시티는 쇠락해 가는 다운타운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1907년에 지어진 오래된 퍼스트 내셔널 뱅크 건물을 공공도서관 본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성공적으로 이전했지만 바로 옆에 새로 지어야 했던 거대한 콘크리트 주차장 건물이 문제였습니다. 이 주차장이 고풍스러운 은행 건물과 도시의 미관을 완전히 망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은 이 흉물스러운 주차장을 숨기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새로운 지적 중심지가 될 도서관을 상징하는 책장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는 우리의 동네 북 롱가버거가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롱가버거가 회장 혼자의 고집으로 바구니를 선택했다면 캔자스시티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서관 이사회는 캔자스시티 시민들에게 당신을 대표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 22권의 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포함해 캐치 22, 반지의 제왕 같은 세계적인 명작뿐만 아니라 캔자스시티의 역사를 다룬 캔자스시티 미주리 언 아키텍처럴 히스토리나 흑인 야구리그를 다룬 블랙 아메리칸 씬 어로바이오그래피 등 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짜 책이 아니라 캔자스시티 시민들의 자부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공학적으로도 이 건물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이 책들은 건물의 구조체가 아닙니다. 높이 7.6m, 폭 2.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책 등은 신호등 표지판이나 광고판에 쓰이는 마일러라는 내구성이 강한 특수 필름의 고해상도로 인쇄되어 주차장의 콘크리트 외벽 빔 구조 위에 부착되었습니다. 롱가버거 바스켓이 형태를 위해 내부 기능을 희생하고 막대한 유지비를 들여야 했던 것과 달리 이 책장은 기존 주차장 구조에 스킨을 입힌 것이라 비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주차장 건물은 커뮤니티 책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완공 즉시 캔자스시티의 상징이자 미국 전역에서 가장 독특한 도서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흉물스러운 주차장을 가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도시를 대표하는 가장 사랑받는 랜드마크이자 인스타그램 성지가 된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은 사물 모방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장소의 맥락과 시민의 참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도시를 되살리는 강력한 공공예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건물은 사물 모방 건축의 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두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이 낳은 작지만 위대한 성공 신화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코트노드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도그 파크인입니다. 9m 높이의 거대한 비글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스위트 윌리이고
그 옆에는 조금 더 작은 비글인 토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단 2개의 객실만을 운영하는 B&B, 즉 민박집입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 할 때 B&B를 뜻하는데 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말합니다. 이 황당한 건물은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건물의 주인은 데니스 설리번과 프랜시스 컨클린이라는 부부 예술가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오직 전기톱만을 사용해 나무 조각상을 만드는 체인소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강아지 모양의 나무 조각을 만들어 트럭에 싣고 다니며 전국의 박람회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1995년 이들의 작품이 홈쇼핑 채널 QVC에 소개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수많은 주문이 밀려들었고 두 예술가는 이 홈쇼핑 판매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자신들의 예술에 모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꿈은 자신들이 평생 만들어온 나무 강아지 조각을 사람들이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997년 롱가버거 바스켓 빌딩이 완공되는 것을 보며 영감을 얻었고 2003년 수년간의 노동 끝에 마침내 이 거대한 빅을 스위트 윌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나무 프레임과 합판으로 형태를 잡고 외부는 스터코로 마감했습니다. 롱가버거 빌딩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그 목적과 규모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의 몸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방문객들은 2층에 있는 데크를 통해 스위트 윌리의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1층은 거실 겸 침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머리입니다. 개의 머리 부분은 아늑한 다락방 침실로 쓰이고 툭 튀어나온 주둥이 부분은 작은 소파가 놓인 완벽한 독서 공간이 됩니다. 심지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쿠키조차 강아지 모양일 정도로 이 공간은 개라는 테마에 완벽하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롱가버거 바스켓이 3,200만 달러를 쓰고도 유령 건물로 전락한 반면 도그바크 파크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B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도를 여행하는 로드트립 마니아들 사이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로드사이드 어트랙션의 성지가 되었고 워낙 인기가 높아 예약은 수개월, 때로는 1년 전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왜 비슷한 사물 모방인데 롱가버거는 실패하고 도그바크 파크인은 성공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능과 형태의 일치입니다. 롱가버거의 바구니 형태는 사무실이라는 기능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강아지 형태는 이색적인 하룻밤이라는 B&B의 기능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랄함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롱가버거가 하는 CEO의 광기 어린 하향식 명령이었다면 이 건축물은 두 예술가의 진정성 있는 열정이 빚어낸 상향식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파격적인 건축이 어떻게 상업적 성공을 넘어 황량한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랑스러운 괴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사례입니다. 7번째 건물은 앞서 본 사물 모방이나 초현실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과학적 상징을 거대하게 구현해낸 사례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아토미움입니다. 이 구조물은 9개의 거대한 금속구가 20개의 튜브로 연결된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8년 브뤼셀 세계 박람회, 즉 엑스포 58을 위해 지어진 상징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열린 이 거대한 엑스포의 주제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였습니다. 당시는 바야흐로 원자력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인류는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 힘이 가져다줄 무한한 에너지와 풍요로운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아토미움은 바로 이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과 과학적 진보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상징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설계를 맡은 엔지니어 앙드레 바터케이는 벨기에의 핵심 산업이던 철강을 상징하는 철 결정체의 원자 구조인 채심 입방격자를 1650억 배 확대한 102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을 제안했습니다. 9개의 구는 각각의 철 원자를, 20개의 튜브는 원자를 잇는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자의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9개의 구는 각각 지름 18m의 거대한 전시 공간이었으며 이 구들을 연결하는 튜브 속에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길었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원자 결합 튜브를 통해 이동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험했고 가장 높은 상부의 구에서는 브뤼셀 전경을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레스토랑을 즐겼습니다.
아토미움은 파리의 에펠탑과 마찬가지로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될 임시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피는 가볍고 저렴한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되었죠. 하지만 엑스포 기간 동안 4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토미움은 철거 대신 브뤼셀의 영구적인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어진 건물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얇았던 알루미늄 외피는 부식되고 패널 사이의 고무 실링이 썩어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아토미움은 미래의 상징이 아닌 녹슬고 위험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은 이 상징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2,700만 유로, 우리나라 돈 약 380억 원을 투입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부식된 48,000개의 낡은 알루미늄 패널은 부식에 훨씬 강하고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반짝이는 강철 원자의 모습은 바로 이때 완성된 것입니다. 내부 전시 공간은 현대적인 박물관과 교육 장소로 리모델링 되었고, LED 조명이 설치되어 밤에는 원자 결합이 빛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아토미움은 1950년대에 과학적 낙관주의가 낳은 파격적인 형태가 어떻게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가 대대적인 복원을 통해 도시의 자부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건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의미를 성공적으로 갱신한 살아있는 아이콘입니다. 앞선 건물들이 사문을 흉내냈었다면 8번째 건물은 철학 그 자체를 건축으로 빚어낸 어쩌면 이 리스트에서 가장 파격적인 주거단지입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발트슈피랄레, 즉 숲의 나선입니다. 이 건물은 2000년에 완공된 105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파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물은 U자 형태로 휘어지며 12층 높이까지 나선형으로 경사지며 올라갑니다. 외벽은 불규칙한 분홍색과 노란색의 모자이크 타일로 덮여있고, 꼭대기에는 뜬금없는 황금색 양파돔이 솟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건물 전체에 단 하나의 직선도 반복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건물의 설계자는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이자 건축가 프리덴스 라이히 훈데르트 바서입니다. 그는 건축계의 이단아였습니다. 그는 1958년 곰팡이 선언이라는 글을 통해 아돌프 로스의 장식은 죄악이라는 모더니즘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훈데르트 바서에게 직선은 신이 없는 것이며 합리성과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격자형 아파트는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발트슈피랄레는 바로 그 반모더니즘 철학의 완결판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이 한 부자의 괴짜 별장이 아니라 다름슈타트시가 의뢰한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훈데르트 바서는 이 공공주택에 자신의 모든 철학을 쏟아부었습니다. 첫째, 창문 권리입니다. 그는 모든 창문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파트의 1048개의 창문은 모양과 크기, 심지어 손잡이 위치까지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입주민에게 자신의 창문 밖으로 팔을 뻗어 벽을 원하는 대로 칠할 수 있는 창문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획일적인 외관보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 것입니다. 둘째, 불규칙한 바닥입니다. 그는 평평한 바닥이 건축가의 발명품일 뿐이며 인간의 발에 멜로디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발트슈피랄레의 일부 복도와 공용 공간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흙길처럼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셋째, 나무 세입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숲의 나선인 이 건물은 나선형으로 경사지는 지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 정원입니다. 단순한 옥상 녹화가 아니라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라임나무 등 실제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나무 세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 발코니와 창문 밖으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산소를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며 집세를 낸다고 보았습니다. 2000년 훈데르트 바서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작이 된 발트슈피랄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이한 아파트는 다름슈타트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5세대가 여전히 만실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콘크리트 상자가 아닌 자신만의 창문을 갖고 자연 속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택한 것입니다. 발트슈피랄레는 공공주택이 획일적이고 지루해야 한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건축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의 개성을 동시에 껴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이고 파격적인 주거 실험입니다. 9번째 건물은 우리가 파트 1에서 봤었던 비극의 롱가버거 바스켓보다 무려 50년이나 앞선 사물 모방 건축의 진정한 원조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헬럼에 위치한 하인즈 신발집입니다. 이것은 7.6m 높이의 거대한 작업화입니다. 롱가버거가 바구니를 본사로 짓는 광기를 부리기 반세기 전 이미 마일런 하인즈라는 인물은 신발 속에서 사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948년 요크 카운티의 신발 마법사로 불리던 마일런 하인즈는 펜실베니아 전역에 40개가 넘는 신발 가게를 소유한 거물이었습니다. 롱가버거와 마찬가지로 그도 살아있는 광고판을 원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건축가에게 자신의 낡은 작업화 한 짝을 던져주며 이 신발과 똑같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조는 목체 프레임 위에 철망을 덮고 그 위에 시멘트 스터코를 발라 신발의 가죽 질감과 박음질을 표현했습니다. 5층 높이의 이 건물 내부는 놀랍게도 완벽한 주거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신발의 앞코 부분은 거실이 되었고 발 뒤꿈치에는 주방이, 발목 부분에는 2개의 침실이 배치되었습니다. 심지어 신발끈 부분은 외부 비상계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롱가버거 바스켓의 데이브와 하인즈 신발집의 마일런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바구니를 자신의 본사로 사용하여 사무 기능을 희생시켰지만 마일런은 이 신발을 본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집의 광고로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는 이 집에 직접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집을 게스트하우스이자 마케팅 이벤트의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 가게에서 경품 행사를 열어 당첨된 노부부나 신혼부부에게 신발집에서의 주말 숙박권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공짜였고 심지어 떠날 때는 무료로 신발 한 켤레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발집에서 공짜로 묶이는 지역 최고의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1962년 하인즈가 사망한 후 이 신발집은 롱가버거 빌딩과 비슷한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팔려 아이스크림 가게로 변했다가 수리할 돈이 없어 흉물로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롱가버거 빌딩과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건물은 본사가 아닌 상점 규모였기에 유지보수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둘째,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도로인 링컨 하이웨이 바로 옆에 위치해 로드트립 관광객들에게는 이미 성지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2015년과 2022년 이 건물의 가치를 알아본 새로운 주인들이 건물을 매입해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현재 하인즈 신발집은 박물관이자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심지어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되며 여전히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인즈 신발집은 롱가버거 바스켓의 비극적인 원형입니다. 두 건물 모두 사물 모방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지만 롱가버거가 기능과 규모를 무시한 CEO의 오만이었다면 하인즈 신발집은 기능과 규모에 딱 맞는 마케터의 재치였습니다. 이것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는 유령 건물로 하나는 사랑받는 명소로 남게 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10번째 건물은 앞서 본 모든 사례의 특징을 교묘하게 뒤섞어 가장 성공적인 상업적 스펙터클로 완성시킨 사례입니다. 미국 올랜도, 피전포지, 미르틀 비치 등 미국의 주요 관광도시에서 발견되는 원더웍스입니다. 백악관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뿌리채 뽑혀 뒤집힌 채 아래에 있던 낡은 창고 건물을 으스러뜨리며 처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야자수와 가로등까지 모두 거꾸로 박혀있죠. 이것은 사고 현장이 아니라 에듀테인먼트, 즉 교육형 과학박물관의 입구입니다. 이 파격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사물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습니다. 원더웍스의 공식 전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원래 버뮤다 삼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세계 최고 과학자들의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연구소에서 인공 토네이드를 만드는 실험이 잘못되었고 강력한 소용돌이가 연구소 건물을 통째로 공중으로 뛰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지금의 위치에 거꾸로 처박혔다는 설정입니다.
이 황당한 전설은 이 건물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방문객들은 이 재앙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꾸로 뒤집힌 건물의 틈새, 즉 원래는 건물의 기초였던 부분으로 입장합니다. 그리고 인버전 터널이라는 특수 장치를 통과해 시각적으로 다시 똑바로 서게 된 후 뒤집힌 연구소 내부를 탐험하게 됩니다. 내부 컨텐츠 역시 이 테마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방문객들은 자연재해 구역에서 토네이도와 지진을 직접 체험하고 물리학 연구실에서 다양한 과학 원리를 게임처럼 배웁니다. 즉, 이 거꾸로 뒤집힌 집이라는 초현실적인 건축 형태는 자연재해와 과학이라는 박물관의 테마를 온몸으로 광고하는 거대한 빌보드인 셈입니다. 공학적으로는 어떨까요? 휘어진 집, 크시비 도메크처럼 이 건물 역시 파사드의 승리입니다. 실제 박물관 본체는 뒤에 숨겨진 평범한 박스형 건물이며 우리가 보는 뒤집힌 집은 그 위에 부착된 거대한 장식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장식은 매우 복잡한 공학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이 무작위로 부서지며 추락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모든 구조 프레임과 외벽 패널은 의도적으로 비대칭적이고 파괴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땅에 처박힌 지붕, 으스러진 기둥, 튀어나온 배관 등 폭력적인 디테일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원더웍스는 미국 전역 6개 도시에 지어질 만큼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바로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일치입니다. 이곳은 사무실이나 호텔이 아닙니다. 테마파크입니다. 뒤집힌 집이라는 파격적인 형태 자체가 이 시설의 기능이자 경험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그 황당함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입지 전략도 완벽했습니다. 원더웍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인근의 최고 관광 특구에만 입점합니다. 원더웍스는 고상한 예술작품이나 역사적인 기념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테마파크형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성공적인 상업건축 중 하나로 파격적인 건축적 상상력이 어떻게 그 자체로 완벽한 경험 설계이자 마케팅 머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개의 상식을 벗어난 건축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600억 원의 가치를 잃고 유령 바구니가 된 롱가버거 빌딩부터 재앙 그 자체를 테마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원더웍스까지 이 건물들은 우리에게 건축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건축은 단순히 합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광기나 시대의 열망을 기록하는 거대한 상징물일까요? 오늘 보신 것처럼 그 파격이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 될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될지는 단순히 형태가 얼마나 기이한가가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기능, 자본, 그리고 시대 정신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리스트에서 빠진 기괴한 건축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